붓으로 글씨를 쓰는 예술, 서예. 평생에 붓 천자루를 모두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는 천하명필 추사 김정희는 글씨는 곧 그 사람이라고 했다.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과 품격이다. 조선말 망국을 슬퍼하며 목숨을 끊은 선비 매천 황현이 쓴 매천야록. 이 책에 서예에 관한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한다. 송송제의 뒤를 이어 창암 이삼만이 나타나고 이 창암의 뒤를 이어 조벽화가 나와 새 인물이 정립했으니 우리나라 서예를 논하는 마당에서 결코 호남을 홀시할 수 없으리라. 예로부터 전북은 서예로 이름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서예가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만큼 올곧은 선비가 많았다는 뜻이다. 여기 다른 시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한평생 묵향 속에서 자신의 시대와 정면으로 대결한 서예가들이 있다. 전주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관문 호남제일문. 현판 글씨에서 도시의 품격이 느껴진다. 전주 IC를 빠져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전주의 관문 호남제일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일주문인데요. 호남제일문만큼 널리 알려진 게 현판 글씨입니다. 현판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아하면서도 웅장하고 또 따뜻한 필지가 한껏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씨를 쓴 서예가가 바로 한국 서예의 세장을 연 강암 송성룡입니다. 길이 43m에 달하는 초대형 일주문, 호남 제1문. 현판 글씨는 강암 송성룡이 80이 넘은 나이에 쓴 것으로 그 기백이 일주문의 규모에 대도 손색 없다. 행방이 묘연했던 현판 글씨의 원본은 몇 년 전 경매시장에 나와 5천만 원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판의 원본 글씨도 상당히 큰데 가로 5m, 세로 72cm에 이르는 대작이다. 웅장하면서도 필획이 유려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완벽에 가깝다. 그 장엄한 작품은 이제 우리가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작지, 글자 하나가 가로 세로 가로 120 세로 120 그럴 거예요. 글자 하나가. 요즘 그 복사기 발달해서 확대하면 되는데 선생님 힘들게 뭘 이렇게 큰 글씨 쓰냐고 그랬더니 절대 그건 아니다. 작은 글씨를 확대하는 거하고 내가 쓴 거는 다르다. 해서 이제 원래 사이즈로 쓰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힘이 붙여갖고 반절 사이즈로 써서 2배 확대 정도, 그 2배 확대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 글씨는 원래 그 글씨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글씨가 아니고 현판의 길이가 그보다 훨씬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도로 확장하면 넓어지니까 다시 써가지고. 간제 전우의 제자였던 유제 송기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송성룡.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탓에 아버지 송기면은 그에게 강암이라는 호를 지어줬다. 어려서부터 유학자인 아버지에게 한학과 글씨를 배운 강암.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선비로 산 그는 1999년 86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상투를 들고 갓을 썼다.
참고로 잘 알아. 이 세상 개화가 좀 돌아오냐고. 알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하필 일본 놈 새끼라 일본 놈한테 압박받고 일본 놈이 깎으라고 일본 놈이 했거든. 일본 학교명이라고 이게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거 한것 같다 것이요. 그분의 평상시 생활을 보면은 감동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름에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은요, 다 낡아도 구멍 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아니,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되지 이게. 그리고 이제 손님이 만약 오더라도 5살짜리 애기로부터 80 노인까지 앉은 자리에서 혹은 마루에 서서 그래 잘각을 하는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대문 앞 큰 길 앞에까지. 그 양반이 어떤 예술가로서 지위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분의 그런 인품과 생활과 그다음에 끊임없는 독서. 그 독서에서 머릿속에 무르익었던 것이 그냥 작품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평생 글씨를 쓰면서 옛 서예 대가들의 글씨를 연구했던 강함은 당나라 명필 구양순의 해서와 송나라 명필 미원장의 행서를 토대로 현대화된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인 강함체를 완성했다. 강함체는 자유로움과 유려함, 중후함과 세련미가 녹아있는 글씨체로 평가받는다. 강함선생님 특징을 이제 기능적인 특징을 본다면 오체를 다 잘 쓴다는 점.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그 얘기는 바로 서예가 지향하는 그 어느 하나의 도, 그걸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오체를 다 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자체에다가 다양한 서체를 일이관제 하나로 꿰뚫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함선생님 작품은 80대, 86세에 돌아가셨잖아요. 85세 금방, 84세 금방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진행형이었어요. 진행형. 강함체라라고 특별하게 고정적으로 이게 바로 강함글씨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항상 갖고 있었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예 전시관인 강함 서예관. 이곳에 가면 강함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작품은 천자문이다. 1990년 어느 날 78이던 강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글씨를 써내려갔다. 한 송이 위에 하늘 천자부터 어조사 야자까지 한 호흡 한 필목으로 써내려간 글씨, 그것이 바로 천자문이다. 강함은 글씨뿐 아니라 난과 대나무 등 문인화에도 뛰어난 경지를 보여준다. 먹물 하나로 대나무의 입체감과 질감을 표현해낸 그의 대나무 그림은 시대를 뛰어넘는 수작으로 꼽힌다. 먹으로만 그린 묵죽은 최소한 1100년, 후백년 이 기간 동안은 저는 강함선 같은 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데다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오체를 다 잘 쓰고 문인화까지 다 잘한 그야말로 멀티형, 종합형 서예가, 깨달아버린, 득도해버린 서예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 8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한벽당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강함 송성용 선생의 글씨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한벽당 편액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중후함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곳 한벽당에 오면 꼭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현판이 있습니다.
한 벽당 옆에 또 하나의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달밤에 풍류를 즐기며 시를 짓는 곳, 요월대. 바로 요월대 현판입니다. 글씨를 자세히 보면 반듯하기보다는 약간 삐뚤어져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더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데요. 이 글씨를 쓴 분은 왼손 악필의 대가, 바로 석전 황욱 선생입니다. 얼핏 보면 아이가 쓴 것 같지만 살아 꿈틀대는 듯 힘있는 필력이 살아있는 글씨, 요월대. 비슷한 느낌의 글씨가 오목대에도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석전 황욱의 글씨다. 석전의 작품은 반듯하지 않고 유난히 빗돌빗돌하다. 붓 잡는 법이 남다르기 때문인데 그는 주먹을 쥐듯 손바닥 전체로 붓을 감아주고 글씨를 쓰는 악필법을 구사했다. 젊었을 때는 그 해서라든지 일반적으로 다 쓰셨지. 한학도 했고. 그러니 마당에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악필로 됐는데 초서 분위기로 이렇게 쓰니까 일반인 그 작품하고는 품격이 틀려요. 전혀. 전무후무다 그럴까? 그렇게 그 중국 작가나 한국 작가도 물론 교통사고를 맞든지 아니면 수정기 있어가지고 헌분 일이 있어요. 만년에. 우수서도 있고 좌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어른처럼 이렇게 독특한 작품 하는 분은 아마 별로 없어요. 악필은 붓끝에 일정한 힘을 전달할 수 없어 미세하게 획처리를 하기가 어렵다. 글씨를 굳건하게도 날렵하게도 잘 다듬기도 어렵다. 하지만 석전은 악필법의 단점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곱지 않은 글씨, 기교를 부리지 않은 솔직함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70) 중반의 나이에 시작한 악필. 10여 년 후 그의 악필은 전성기를 맞는다. 하지만 86 무렵 그는 더 이상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었다. 오른손에 찾아온 마비, 석전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왼손으로 붓을 들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경지를 이룬다. (10년) 동안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만년에 이것도 완전히 말 안 들으니까 왼손으로 했다니까요. 만년에는 엄청나지. 그게 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쪼끌 앉아 이렇게 앉아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려가신 거예요. 그 얼마나 물론 여기 숙달이 되면 적었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몸 저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어렵다. 획의 방향도 반대고 글자의 왼쪽이 내려가 글씨가 심하게 기울어진다. 눈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글씨도 못나 보이고 성그러 보인다. 하지만 석전의 글씨엔 이런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왼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자의 강약과 대소 변화로 리듬감을 더하고 여백의 미를 살려냈다. 석전의 왼손 악필은 오른손 악필과는 또 다른 완성도를 보인다. 요것은 어디 것이냐? 금산사 대적광전 이런 글씨도 좋고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일반 글씨는 이렇게 붙잡고는 이런 그 획이 나오질 않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꿈틀꿈틀. 서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기운 생동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잘 드러났죠. 이런 글씨가 보면 그러잖아요.
문필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꾸밀려서 해보려면 나오겠어요? 안 되지? 응? 이게 천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어른이 봐라. 이거요. 91세요. 91세에 쓴 게 91세 극노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에요. 국립전주박물관. 이곳에 석전 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석전이 평생 동안 썼던 글씨들이 모여 있는데 쉽게 보기 어려운 악필법 이전의 글씨도 만날 수 있다. 몸이 건강하던 시절의 글씨는 젊은 선비의 수려한 풍모를 느끼게 한다. 고창의 유서 깊은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황욱.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고 선비의 소양을 키웠다. 그 옛날 조선시대 이제 선비들은 기본적으로 육예라 해가지고 6가지 재주, 예, 악, 사, 서, 수. 그러니까 이제 예법, 예도, 그 다음에 음악,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 그리고 그 서예, 그 글씨 쓰는 거, 그런 육예가 있어서 그걸 기본적으로 다 갖추셨더라고. 가야금도 타고, 창도 하고, 말도 타고, 활도 쏘고, 글씨도 쓰시고. 풍류를 아는 선비, 석전, 황욱. 선비가 갖춰야 할 6가지 예두에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는 글씨 쓰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석전은 서예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웃에 비문과 선대의 묘비만을 썼을 뿐 한 번도 서예가로서 국전에 참여한 적이 없다. 홀로 작업실에 머물며 오로지 글씨 쓰기에만 전념했다. 단순히 기술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운과 정신으로 써내려가는 글씨야말로 참된 글씨라 했던 석전.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정부인 광상김 씨의 묘비. 예서로 쓰인 비석 앞면의 글씨가 인상적이다. 직선적인 필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서에서. 예. 그래서 조형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지금 필선을 구사하고 있어요. 광자 같아도 보면은 점을 그냥 일반적으로 찍는데 점에서 그 끝에 중심에서 선을 이렇게 이어온다든가 예. 필획 부분도 met상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 보라면서 들어가는 어떤 필수의 기선들이 예. 이렇게 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묘자 같은 것도 아주 균형 감각을 잃은 것 같지만은 이 선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지만 균형 감각을 작게 하면서도 흑토자를 네. 잘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묘비 옆면을 보면 이 비문은 규장각 대교였던 추사 김정희의 글씨라고 기록돼 있다.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의 작은 비석에 새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추사가 아무나 써주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효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인 광상김 씨의 아들 최성철이, 최성전이가 상당히 효자입니다. 저희 완산지에도 그 기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서 추사가 직접 붓을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문을 자세히 보면 김정희의 이름 옆에 또 한 명의 서예가가 등장하는데 완산의 이삼만. 그는 한양의 김정희, 평양의 조광진과 더불어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손꼽히는 서예가다. 시대를 풍미했던 두 명필의 글씨를 한 비석에서 만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추사하고 창암은 원래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전라도의 최고의 대가, 서해 대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대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사와 창암이 이 비석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추사하고 창암이 같은 묘비명에서 만나는 것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비석의 뒤쪽으로 가보면 해소체의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데 바로 창암 이삼만의 글씨다. 이걸 자세히 보면은 예. 획과 획이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통하게처럼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짜를 보면은 예. 이 점 찍는 것도 예. 이쪽과 이쪽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어서 쓰죠. 점을 찍어가지고 이런 데 사이에 전부 다 바람이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암샘이 이게 동국진체의 진면목, 그게 피렉을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고유의 미감을 잘 살렸다고 평가받는 창암의 글씨는 화려한 필치의 추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데 이를 행운 유수체라 부른다. 가장 조선 고유색이 짙은 서예를 하신 분. 쉽게 말하자면 무명배, 실크가 아니고 무명으로 옷을 입었지만 소박하면서도 그 정겨운 그런 매력을 가진 게 바로 창암샘 글씨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피력이 그래요. 피력이 섬약하고 연해요. 여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까칠해요. 한산 세못이 빳빳하게 풀 먹여서 깔끔하게 데려놓은 그 모습. 이게 창암의 글씨다 그 말이죠. 창암이 역대 서법을 연구한 뒤 독자적인 수련 끝에 탄생시킨 행운 유수체. 한 글자뿐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피력이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율동미를 준다. 꾸밈 없고 천연덕스러운 글씨. 그래서 스스럼없는 마음을 품게 하는 글씨. 그것이 창암의 글씨다. 초등학생 글씨같이 생겼죠. 저 얼마나 힘이 빠지고 욕심이 빠져야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남노하게 입은 고승, 도인,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완전히 힘을 빼고 어떤 일말의 욕심도 없이 그냥 그 본질만 보여주려고 하는. 창암 이삼만, 석전 황후, 그리고 강암 송성룡. 그들이 남긴 글씨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이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길이다.